자, 이번에는 고구려의 고분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고분은 사람의 시신을 매장한 무덤을 가리키는데요. 특히 고대 국가 형성 이후의 무덤을 우리는 고분이라고 부릅니다. 그리고 이 고분은 시대와 나라별로 각각 고유한 특징을 지니게 되는데요. 예를 들면 신라의 고분 형식은 돌무지 덧널 무덤이고, 또 백제의 경우에는 고구려의 영향을 받아 돌무지 무덤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지만, 또 백제만의 독특한 무덤 양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현재 고구려의 고분군은 이 압록강 중류 일대와 대동강 유역 일대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. 이는 압록강 중류의 경우에는 이 고구려의 초기 수도인 국내성과 가깝기 때문이고, 또 대동강 유역의 경우에는 고구려의 마지막 수도였던 이 평양성과 가깝기 때문인데요. 특히 5세기 초까지 고구려의 수도였던 중국 지린성의 지안 일대에는 이 수만 기의 고구려 고분이 분포되어 있습니다.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분의 형태와 매장법은 시대와 나라별로 모두 다르게 형성되어 있고 또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이 고구려의 고분 문화를 살펴보게 되면 고구려의 건축 기술이나 문화, 그리고 고구려인들의 사후 인식 등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, 또 고분의 분포 범위를 통해서는 당시 고구려의 국가 규모나 영향력 등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고구려 고분군은 이와 같은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서 이 중국 내에 있는 고구려의 도성과 무덤들, 그리고 북한 내에 있는 고구려 고분군 이렇게 묶여서 2004년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지정되기에 이릅니다. 그렇다면 이 고구려의 고분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? 먼저 형식과 구조적인 측면에서 고구려의 대표적인 이 고분 형식은 돌을 쌓아서 조성한 적석총, 즉 돌무지 무덤과 시신을 안치하는 돌방을 조성하고, 그 위에 흙을 쌓아 봉토분을 조성하는 흙무지 돌방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. 자, 먼저 이 돌무지 무덤은 주로 압록강과 그 지류인 이 혼강, 그리고 동로강 유역에 밀집되어 있는데요. 이는 고구려 전기의 세력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아마 중국 지린성 지안의 고구려 유적지를 여행해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, 이 돌무지 무덤은 계단식으로 돌을 쌓아 봉분을 조성하였기 때문에 약간은 이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닮아 있다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. 그리고 고구려 돌무지 무덤의 가장 큰 특징은 묘를 지하에 두지 않고 지면에서 일정한 높이로 돌을 쌓은 후에 그 위에 매장하는 공간을 마련하였다는 것인데요. 흔히 시신을 매장하는 곳이 지하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 고구려인들은 죽은 이를 묻는다라는 개념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이러한 독특한 무덤 구조에 대해 이 사람이 죽으면 하늘로 돌아간다는 어떤 고구려인들 특유의 사후 관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. 물론 이 시신을 매장하는 곳이 지하가 아니었기 때문에 도굴꾼들의 목표 대상이 됨으로써 많이 도굴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. 자, 또 다른 무덤 양식은 이 흙무지 돌방 무덤입니다. 흙무지 돌방 무덤은 대체로 4세기경 이 평양 지역에서 출현을 하였고요. 5세기가 되면 고구려 전역에 분포하게 됩니다. 이 돌무지 무덤이 고구려 전기 지배층의 무덤 양식이었다면, 이 흙무지 돌방 무덤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 후기의 대표적인 이 무덤 양식이자, 그리고 지배층의 무덤 양식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. 그리고 이 흙무지 돌방 무덤에서는 많은 벽화가 발견되었는데요. 이 벽화의 조성은 고구려 고분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발견된 고구려 고분 중에 이 벽화가 그려져 있는 무덤은 약 90여 기에 이르는데요. 이 중에 65기가 평양 일대에서 발견이 되었고, 그리고 23기가 중국 지린성 이 지안 일대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지안에 위치한 이 우산하 41호분을 제외하고는 벽화가 발견된 무덤은 모두 흙무지 돌방 무덤이었습니다.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흙무지 돌방 무덤의 경우 4세기경,
평양에서 출현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고구려 고분에서 벽화가 출현한 것도 대략 4세기 무렵이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벽화의 내용에는 주로 사후에도 이 부귀 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당시 고구려 사람들의 어떤 내세 사상이 반영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. 자, 지금까지 고구려 고분의 어떤 형식과 특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. 이 고구려 고분의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장군총입니다. 장군총 역시 이 광개토대왕비와 마찬가지로 지린성 지하년에 위치해 있는데요. 이 광개토대왕비와 더불어 고구려를 대표하는 유적이자 또 고구려의 무덤 양식을 잘 보존하고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. 이 장군총은 우선 구조적으로 화강암을 쌓아 만들었기 때문에 적석총 혹은 돌무지 무덤이라고 하는데요.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비슷한 형태를 보입니다. 자, 이 장군총이 학계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05년으로 당시 일본인 학자 도리라는 사람이 처음 이 현지 조사를 통해 존재를 확인하였고, 이후 프랑스 학자인 샤반이라는 사람, 그리고 일본인 세키노라는 사람 등이 조사를 해서 발견하였습니다. 그리고 이 조사 결과를 남만주 조사보고서 그리고 고고학 잡지 등에 발표하면서 알려지게 되기 시작하였죠. 자, 장군총의 존재가 학교에 비교적 늦게 알려진 것은 아마 광개토대왕비와 같이 이 청나라 조정의 봉금제도에 의해서 이 물리적 접근에 제약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고구려의 무덤이 주로 압록강 중류 지역과 그리고 대동강 유역 등지에 밀집되어 있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압록강 이북에 위치한 장군총은 아마 발견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. 이 장군총은 우선 규모 면에서 마찬가지로 매우 큰 무덤에 속하는데요. 한 변의 길이가 약 31m에서 33m에 이르고 높이는 약 13m에 이릅니다. 고구려 무덤들 중에서는 이 태왕릉과 그리고 천추총이라고 하는 무덤 다음으로 큰 초대형급 무덤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. 돌을 쌓아 만든 적성 무덤 중에서도 그 형태가 가장 잘 남아 있어서 더욱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. 특히 이 무덤을 쌓는 데 사용한 이 장방형의 이 화강암 개수가 무려 1,100여 개에 이르는데요. 화강암은 이 단단한 정도 때문에 이 손질이 쉽지 않은 만큼 장군총은 굉장히 많은 노력과 정성이 들어간 그런 무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자, 다음으로 이 무덤의 주인이 고구려 핵심 지배 세력 혹은 왕과 관련한 무덤이기 때문에 그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. 물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장군총의 주인은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구려의 고분군은 압록강 중류 지역과 그리고 대동강 유역 등지에 밀집되어 있는데요. 이 장군총이 발견된 지역은 압록강 중류 지역으로 고구려 초기 수도인 국내성에서 약 5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,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광개토대왕비와 불과 1.3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. 이러한 근거를 통해 이 무덤이 고구려의 어떤 핵심 지배 집단, 특히 왕과 관련 있는 인물이 아닐까, 그리고 그의 무덤이 아닐까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장군총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오랜 동안 이 역사학계의 주요 관심이자 또 논쟁거리였습니다. 학계에서는 현재 이 장군총의 주인에 대해 광개토대왕이다, 장수왕이다, 그리고 시조묘다. 그러니까 즉 시조묘라고 하는 것은 시조에 대해 제사를 지내기 위해 만든 시설이라는 이런 세 가지 주장이 존재하는데요. 하지만 이와 같은 학계의 주장들도 사실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있어서 장군총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 최근에는 무덤의 조성 시기나 위치 등을 고려했을 때 이 광개토대왕의 뒤를 이어서 고구려를 가장 강성한 국가로 만든 이 장수왕의 무덤이라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. 자, 이처럼 고구려의 고분 문화는
무엇보다 고구려의 세력 범위를 잘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고요. 또한 이 고구려인들의 내세 사상까지 엿볼 수 있는 또 중요한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.